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제 팟캐스트의 채널명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좋아. 제가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인트로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팟캐스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게 한 계기도 결국은 제가 혼자 있는 시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부지런하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생각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물론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면 니값 하는 거죠. 이름값 하는 거죠. 이 팟캐스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한결같은 거죠. 꾸준한 건데, 또 다른 쪽으로는 너무 혼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밖에 안 나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바깥 소셜 활동을 접고 거의 접다시피 하고 뭐 안 한 건 아니지만 집순이가 된 시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제 팬데믹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시기는 아시다시피 다 자의반 타의반이었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막상 있어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집에서 할 만한 것들, 집에서 할 만한 취미가 유행을 했었죠. 유튜브에서도. 근데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좋아졌다 치더라도 간간히 친구들을 초대했었거든요. 친구들 초대해서 이제 뭐 저녁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외출을 삼가고 이렇게 집에 틀어박혀 있던 시기가 작년부터 두드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하게 한 손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외출이 적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던 거니까.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외출만 생각하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출리 입고 나가서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 한번 친구들 만나면 그래도 좀 화장도 하고 옷도 차려입고 나가서 놀고, 또 제가 이렇게 막 낮에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웬만하면 친구들 저녁 때 만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외출이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약속을 잡는다 하더라도 미리 잡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한 달 전? 왜냐면 이게 멘탈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친구 에피소드에서도 말했다시피 저만 지금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저랑 이렇게 비슷한 서양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게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현상들을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너무 이 밸런스가 깨진 거 아닌가, 이렇게 안 나가도 되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를 정리하면서 원인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내가 나가기 싫은 이유, 집에 있고 싶은 이유, 혼자 있는 게 좋은 이유, 너무 좋아진 이유 등등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죠. 장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도 몇 가지 정리해봤고, 그 반대로 단점도 있죠. 확실한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성향이면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라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뭐랄까 좀 더 이해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인 분석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된 원인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일단 그중 첫 번째는 해외여행입니다. 제가 미국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후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외여행을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절대 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과 타이밍이 맞아서 1년에 한 번씩 나가게 됐습니다. 감사한 거죠. 이런 기회가 생긴 것 자체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같은 부분은 장기 계획으로 뭐 1년 전,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계획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냥 앞을 길게 내다보는 타입이 아니라서 1년을 통째로 계획한다? 이런 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해외여행도 딱히 계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이렇게 3년째 여행을 다녀오게 되니까 이 여행 자체가 이제 빅 이벤트인 거죠. 저한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외여행
돈 엄청나게 깨집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깨져요. 또 장거리라 친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행 계획이 잡히면 가기 전까지 최대한 돈을 아껴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뭐 사고 싶은 게 있어도 가서 사자. 가면 예쁜 거 더 많을 텐데. 또는 그냥 면세점에서 사. 이러면서 가기 전까지 최대한 소비를 아끼죠. 물론 옷은 예외입니다. 여행 가면 이제 예쁜 옷 갖고 가고 싶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사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은 최대한 지출 안 합니다. 그 부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가서 쓰는 돈이에요.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집에만 있는 사람한테 해외여행이란 그 자체로 정말 엄청난 외출이거든요. 준비를 정말 단단하게 해야 되는 엄청난 외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런 짜잘짜잘한 약속을 잡는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가서 뭐 6,000원짜리 커피 사 먹고 술 한 번 마시면 둘이 최소 5만 원은 깨지는데 또 거기다 택시 타고 집까지 온다? 하루에 뭐 10만 원 가까이 쓰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출해서 빠져나가는 비용부터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약속을 안 잡고 또 안 잡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나갈 때 비용뿐만 아니라 체력도 엄청나게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체력까지도 아끼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집에서도 할 게 너무나도 많다. 제가 여태까지 만들어 온 에피소드에서 꾸준하게 언급을 했었죠. 또 제가 루틴에 관한 영어 에피소드도 따로 만들었었어요. 집에서 뭘 하고 지내는지 주말에. 혹시 못 들어보셨다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어쨌든 집에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 성향에 따라 갈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잘. 너무 누워 있어도 너무 내 자신을 풀어놔도 약간 불안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만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몇 시간씩. 하다못해 이제 집안일을 하는 것도 기본 1시간 깨지거든요. 빨래도 하고 뭐 약간 서랍에 어지러져 있는 것도 정리를 싹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또 이제 팟캐스트 준비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고 또 그냥 쇼파에 앉아서 유튜브를 본다 치더라도 저는 보통 이제 해외 브이로거나 아니면 국내 여행 유튜버 분들 영상 많이 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행 유튜브 같은 경우는 깁니다. 최소 15분에서 20분, 길게는 30분이에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그거 한두 편 보다 보면 1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하루 24시간도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하죠. 아니 혼자 바빠 혼자. 이런 생각해요. 정말 혼자 분주하거든요. 나 혼자 바빠. 그 다음은 이제 성향인데 이 성향도 이제 크게 양쪽으로 갈리잖아요. 뭐든지 좀 같이 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혼자 하는 게 좋은 사람, 혼자 하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 이렇게 갈리죠. 저는 완전 후자입니다. 운동도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제가 헬스장은 안 다니지만 다닌다 하더라도 뭐 꼭 친구랑 같이 가야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혼자 가서 혼자 하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홈트를 즐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MBTI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이 성향이 MBTI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 아이에게 극단적으로 나누는 것도 애초에 말이 안 되고 내가 뭐 E라고 해서 맨날 나가는 게 좋고 내가 뭐 I라고 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아무랑도 연락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딱히 MBTI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왜냐면 사람의 성향은 경험과 살아온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MBTI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뭐든 좀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에서 오는 부분이 커서 이렇게 혼자 보는 게 익숙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마음이 편안하고 부담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소셜 활동의 의미를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 친구 사귀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가서 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의미 찾으려고 밖에 나가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있다 해도 안 내키는 거죠. 뭐 우정, 추억 쌓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하면야 힘들어도 나가고 약속 잡고 친구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그러겠지만 지금 이 20대 후반 이 시기는 새로운 우정을 쌓기보단 이미 쌓은 우정을 유지해 나가는 시기라 생각해요. 저는 보통 이제 어른들이 그런 소리 많이들 하시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두렵다. 일단 저는 그 두려움이 약간 막막함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알아가고 물어보고 널 뭘 좋아하니? 어디 가는 거 좋아하니? 그런 모든 과정이 엄청난 에너지 소모죠. 감정 소모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엄청 기나긴 여정같이 느껴지죠. 뭐 이 세상에 당연히 어떤 사람을 완벽하게 안다, 100% 안다는 건 없지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런 깨달음을 느낄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마음을 열었는데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숨겨진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나도 뭔가 저 시기가 되면 저렇게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혼자 있는 거에 대한 장점들이 몇 가지 있죠. 여기서 얻는 경험들도 있고요. 소중한 경험. 그래서 몇 가지 장점들을 언급해볼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독립심이 강해진다. 남에게 의지를 안 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넓은 인간관계, 넓은 인맥, 친구 수, 절대 그런 것들이 나를 정해주지 않는다. 라는 일종의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내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특히 이런 거는 연애에 있어서 더욱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다 그런 연애에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할 거 다 하고 일하고 취미생활하고 내 본래의 루틴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런 연애에도 시간을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두 개 사이에 일정한 균형을 맞춰가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애인과 헤어지거나 친구와 손절하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혼자 될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여야지. 그럼 나는 또 남은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현실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특히 여행에서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몰톡 문화가 없지만 외국은 있잖아요. 아무래도 친구랑 가게 되면 친구랑만 얘기하고 그냥 그저 내 옆에 지나가는 외국인들은 NPC에 불과한데 나 혼자 가게 되면 단 한 명이라도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또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의도로 말을 거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서 이 부분 좀 중요하죠. 근데 정말 캐주얼하게 뭐 그로서리에 갔을 때도 내가 물건 2개를 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지나간 어떤 사람이 보고 그거 왼쪽 게 더 나아요. 더 왼쪽 게 맛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길거리에서도 아웃핏 너무 이뻐요 이러면서 기대치 못한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바다에 서핑하러 내려가려 하는데 길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쪽으로 가라고 길을 안내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다음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옆에 누가 있으면 불가능해요. 오직 혼자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기회입니다. 저도 처음엔 스몰톡 문화가 좀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좋더라고요. 그냥 정말 서로 아무런 그런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캐주얼하게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자체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 회화 실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이렇게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 때, 과하게 보냈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혼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 물론 결혼과 출산이 예외긴 하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혼자 남겨지게 되는 확률에서 좀 멀어지니까. 근데 또 웃긴 게 그렇지만도 않아요. 다 아시죠?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다 해서 그들의 품 안에서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는 게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고독사 뉴스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직은 뭐랄까 머나먼 미래에 일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했죠. 근데 근래 들어서 이런 뉴스들이 너무 자주 보이고 또 이렇게 자주 보이는 뉴스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겠구나. 마냥 내가 남일처럼 나와는 관련 없는 일처럼 여길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발견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본 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직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이제 각 직업군마다 속한 전문가들,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들의 하루 일과, 스케줄, 또 사명,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직업 소개 영상인 거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직업들 대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직업들, 생소한 직업도 많았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직업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직업의 다양성과 존중까지 좀 일깨워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례 지도사였어요. 우리가 장례 지도사 하면 좀 생소할 수 있죠. 특히 뭐 장례식 같은 거 아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쉽게 떠올릴 만한 직업도 아니고요.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궁금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쭉 봤죠. 장례 절차부터 뭐 비용 처리, 시신 염습 등등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용고자의 장례식이었어요. 무용고자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장례식 없이 입관부터 화장까지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줬는데 보통 장례 절차처럼 입관하고 염습하고 마지막에는 가족과 나누는 인사 대신 이제 장례 지도사분들이 짧게나마 묵념을 하고 이제 화장터로 향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절차를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 마지막 순간이 어땠건 간에 그 사람도 우리랑 비슷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어느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라서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연애도 하고 취업도 하고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는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쳐왔고 똑같이 치열하게 살아오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살아온 인생, 그 과정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몇 분들한테는. 저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는 건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기간, 그거는 훨씬 길고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뭐 무용고자든 그냥 일반 사람의 죽음이건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치열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 라는 일종의 약간 짐작 정도로 받아들이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아무래도 이런 고독사, 1인 가구 급증, 미혼, 고령화, 저출산 등등 여러 사회 문제들에 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이렇게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왜냐면 나도 저 중에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연한 두려움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은, 그 무게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인데 이런 소식을 접하면 접할수록 좀 커지게 마련이죠. 물론 저도 예전보단 확실히 그 심각성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불안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마지막 단점은 약간 생각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끔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는 일이 많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맞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 내가 틀렸는데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옆에 누가 있다면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좀 넓어지는데 이 혼자만의 버블 안에서 갇혀있다 보면 가끔 갸우뚱할 때가 있거든요.
또 이제 너무 혼자 판단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때때로 고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고집이 세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데. 약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나의 의견, 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나를 1순위에 놓지 않으면 누굴 놓겠습니까? 그쵸? 그런 쪽으로 보면 모든 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너무 이 저울이 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너무 고집스러운, 너무 독단적인 그런 액션을 취하다 보면 그것도 나중에는 나한테 좀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때론 누구한테 물어보고 친구나 가족이나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이제 의견을 듣고 좀 눈을 넓히는데 힘을 키우는 게 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2024년은 좀 달라질까요? 뭐 올해보단 좀 더 활동적일 수도 있고 물론 그것도 제 기분에 따라 제 깨달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남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키는 대로 그런 소셜 활동이 필요하면 나가고 아니다 싶으면 계속 집에 있고 그 대신 조금이라도 생산적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오늘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저와 같으신 분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거 즐기시는 분들 즐기세요. 뭐 활동적인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이 그렇다면 즐기면 됩니다. 전혀 뭐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나다. 뭐 어떡하냐. 그래도 최대한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또 어떤 깨달음이 생길지도 더 기대가 되고요. 따라서 저 또한 앞으로 이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재밌고 또 위로가 되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 정말 빠릅니다. 너무 빨리 가요. 1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휙휙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헤쳐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연말 연인이든 가족이든 혼자든 본인이 가장 원하는 방식대로 편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짧은 휴식기를 가지고 2024년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